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선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종교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신념을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특정 종교를 따라야 하는 나라나 결혼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회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태어난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히잡 없이는 거리조차 걷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히잡을 벗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키의 한 시골 마을에선 그 변화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가 그런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1세기에 누가 중매혼을 시켜요? 집안을 뒤엎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가출에 성공한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 만든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딸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으러 한국에 달려왔다는데요. 그런데 딸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셀입니다. 저는 터키의 한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세계는 그 마을의 경계를 넘지 못했어요. 담벼락 너머 세상은 그저 신기한 이야기 속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이스탄불 중심가로 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갔을 때면 저는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어요. 히잡 없이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다니는 여성들,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젊은 남녀들, 그리고 그들의 밝게 빛나는 얼굴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들은 왜 히잡을 안 써요? 어린 시절 한번 물었던 질문에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조차 않으셨어요. 대신 제 어깨를 세게 잡아 끌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저희 집은 마을에서도 특히 엄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림자는 항상 집안을 어둡게 드리웠어요. 직접 얼굴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곧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침묵하셨고 저 역시 그 침묵을 물려받았습니다. 학교는 겨우겨우 다녔어요. 아버지가 여자아이가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된다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들과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이웃집 아주머니나 여자 친척이 동행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남성들은 모두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미소 짓는 것조차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항상 감시 속에 이루어졌어요. 어머니나 이모들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친구 아이샤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속삭였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그런 아이와 어울리지 마라 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대 시절 전 조금씩 그 삶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TV에서 흘러나오는 이스탄불의 젊은이들,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접어야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19 생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 중 아버지가 갑자기 내 결혼 상대를 찾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데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미드의 아들이다. 좋은 집안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가문이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하미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여자들이 집안에서도 히잡을 쓴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날 필요 없다. 너희 할아버지와 내가 다 알아봤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살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집안은 결혼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새 옷을 입히고 머리를 손질하고 신부의 의무에 대해 가르치는 이모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점점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지 알면서 어떻게 우리 딸을 보낼 수 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정해진 일이다. 할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냉정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 집 며느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매를 맞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사는 집안이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것뿐이야. 당신 딸이에요. 당신 딸. 의외로 강한 어머니의 항의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항상 할아버지 핑계만 대네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딸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현관을 향해 가더니 이어서 현관문이 3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 안을 서성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표정이었어요. 결연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어머니는 제 옷장을 열더니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옷들을 서둘러 작은 가방에 넣으며 어머니는 말했어요. 지금 나가. 넌 나처럼 살지 마. 제발 도망쳐.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처럼 용기가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 늦었어. 너는 달라야 해. 어머니는 가방에 현금 뭉치를 넣어주셨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마에 키스하셨습니다. 이스탄불로 가. 거기서는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새 삶을 살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연락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연락하면 안 돼.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아버지가 널 찾을 거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렇게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밀리에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을 걸었어요. 한 번도 혼자 걸어본 적 없는 마을의 밤거리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어요. 매 발걸음마다 누군가 저를 붙잡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버스가 막 떠나려는 참이었어요.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버스 기사는 히잡을 꼭 쓰고 혼자 탄 젊은 여자를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마을의 불빛들이 제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이스탄불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버스 종착역이라며 내린 곳은 전혀 모를 곳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머니 속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몇 시간을 정처 없이 걷다가 작고 허름해 보이는 숙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라도 하룻밤 묵어야겠다 생각하며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혼자세요? 방 필요하세요? 숙소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아니요. 겁에 질려 말했지만 그의 소나기는 더 강해졌어요. 걱정 마. 특별 가격으로 줄게. 들어와.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자기야, 거기 있었구나. 낯선 목소리에 돌아보니 동양인 남성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더니 사장에게 말했어요. 방 예약할게요. 2개요.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계속 말했어요. 오늘은 따로 자자. 오늘은 혼자 자고 싶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그 남자 옆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우리를 관찰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접수대로 돌아가 열쇠 2개를 가져왔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열쇠를 받아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냥 위험해 보여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장에게 웃으며 돈을 지불하고는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제 방 열쇠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신부였던 제가 지금은 낯선 도시의 허름한 숙소방에 혼자 있다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 맞아? 두렵고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저는 그날 밤 낯선 천장 아래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무게를 느꼈어요. 두렵지만 이제 제 삶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한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했어요. 낯선 천장, 낯선 침대, 그리고 고요함. 우리 집의 아침은 항상 어머니가 부엌에서 내는 소리와 아버지의 기도 소리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제의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저는 침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준 돈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디서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고 히잡을 단단히 고쳤었어요. 어제 도와준 동양인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는 제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가 밝은 미소와 함께 말을 걸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편안한 목소리였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남자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남자 선생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의 제안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자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낯설었어요. 망설임이 역력했던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어제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미 집을 떠났고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그제서야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실례지만 터키 분이신가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터키인이에요. 눈을 들어 그를 잠깐 바라봤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동양적인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여행 중이에요. 제 이름은 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셀이에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도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낯선 남자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조차 금지된 일이었으니까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물었고 민호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실전에서 쓰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차와 크로와상을 주문했고 저는 그냥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왜 도와주셨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자를 왜 그렇게 도와주는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수상해 보였고 아이셀 씨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남자들은 여자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통제하는 존재였어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앗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터키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실례했다면 사과해요. 아니에요.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낯설어서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스탄불로 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사진작가로 터키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 혹시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저도 이스탄불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너무 뻔뻔한 요구였어요. 낯선 남자에게 동행을 요청하다니 아버지가 알면 기절하실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놀랍게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의 흔쾌한 대답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낯선 도시로 가는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셀 씨는 이스탄불에 친구가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새 출발을 하려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피했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에게 제 사연을 모두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가끔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죠. 버스로 이스탄불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시골 마을의 단조로운 모습에서 점점 더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어요. 민호는 중간중간 멋진 풍경이 나오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네, 이게 제 직업이자 취미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는 일이죠.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셀 씨도 한번 찍어볼래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사진을 찍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제 사진이 몇 장 없었어요. 아버지가 여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쉬워요. 그는 카메라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셔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창밖의 풍경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와, 정말 예쁘게 찍으셨어요. 그가 칭찬하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받는 것도 낯선 경험이었어요. 이스탄불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시의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높은 건물들, 복잡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 히잡을 쓴 여성, 쓰지 않은 여성, 서양식 옷을 입은 사람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예약해둔 호텔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같은 호텔에 방을 하나 더 잡을까요? 안전할 것 같아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민호는 카메라로 이스탄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어요. 그리고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히잡은 꼭 써야 하나요? 그 질문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머리카락을 날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사실 여기 이스탄불에서는 선택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필수였어요. 그렇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셀 씨는 어떤가요?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히잡은 그저 제 삶의 일부였고 질문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항상 써왔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래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희 나라에도 따라야 할 전통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유라. 어제 집을 나온 것도 일종의 자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술타나흐메트 사원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많은 관광객들 사이로 걸으며 민호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한번 벗어볼래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히잡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 조각을 벗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무례했나요?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아이셀 씨가 불편해 보여서. 아니에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한번 벗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풀려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히잡의 핀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머리를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핀을 풀고 천천히 히잡을 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 감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자유로움, 그것이 제가 느낀 감정이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 조각을 벗어던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첫 번째 해방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유로워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설렘, 죄책감, 그리고 희망까지.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히잡 없는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히잡을 벗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제 삶은 제가 선택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첫 선택은 바로 자유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나날들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어요. 민호와 함께 도시 곳곳을 탐험하며 처음 보는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블루 모스크의 웅장함 앞에서, 그랜드 바자르의 활기찬 시장통에서, 보스포루스 해협의 푸른 물결 위에서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머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불안했지만 이제는 민호의 카메라 앞에서 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셀, 여기 좀 봐요. 민호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처음에는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곤 했지만 어느새 조심스레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제 얼굴은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익숙했어요. 그것은 숨겨져 있던 제 진짜 모습, 히잡 아래 가려져 있던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자유롭게 교육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제가 자라온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별 생각 없이 말했던 그 말이 나중에 제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챙겨주신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았고 매일 밤 호텔방 구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호텔 예약을 위해 카운터로 향할 때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함께 다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없다면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호 씨,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어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돈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는. 혹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친절하다 해도 그의 돈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같은 방에서 자면 어떨까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말에 민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실례를 한 걸까요? 터키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같은 방에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이스탄불, 그것도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남자와 단둘이 방에 있는 것은 평생 금기시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느낀 그의 인격과 배려심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게요. 아이셀은 침대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그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강요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소파는 좁고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불을 끄고 각자의 자리에 누웠을 때 민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아이셀, 이렇게 용감하게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용감하다고요? 항상 스스로를 약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에는 제가 용감한 사람으로 보였다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제가 샤워할 때는 밖에 나가 있었고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사이, 어느 날 밤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면 터키에서의 여행이 끝나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겨우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혼자가 된다면 제가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
모르는 사이에 민호는 제게 단순한 동행자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한국에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 모든 것이 낯설 테지만 민호가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사랑일까요? 평생 금지되었던 감정이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함께 가고 싶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생전 처음 느끼는 포옹의 따스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느낌인가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는 소파에서 잤지만 이제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때로는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출국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의 걱정도 이해했어요. 아버지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사하다는 것, 새 삶을 찾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공중전화로 짧게 통화할게요. 위치는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로 데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이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셀? 정말 너니? 괜찮니? 어디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해요.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내 할아버지가 널 찾으려고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했단다. 어디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곧 터키를 떠날 거예요. 한국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한국에 갈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낯선 나라로 떠난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그럼 됐다.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날 밤 저를 보내주셔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 연락하지 않아도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호텔 창문으로 이스탄불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한 달 전 저는 히잡으로 꽁꽁 싸매진 채 결혼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자유롭게 드러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여성이 되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민호가 침대 옆 소파에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가 제 인생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그를 만난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완전히 낯선 세계로의 여정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선택을, 제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한국에 발을 디딘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공항의 깨끗함, 빠르게 지나가는 열차, 높이 솟은 빌딩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처음 몇 주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민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었어요. 터키에서의 자아와 한국에서의 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어요. 이슬람교도인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도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쁜 여성을 만나다니 우리 아들이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봐. 아들아 잘해라. 민호가 부모님의 말을 통역해 주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로 인정받는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알려주셨어요. 민호와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만 먼저 부부가 된 것이죠. 민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배려심이 늘 고마웠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조차 어려웠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한국에 와 있었어요. 특히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이셀, 오늘은 화장 좀 배워볼래? 어느 날 나타샤가 제안했어요. 평생 화장이라곤 해본 적 없던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동의했습니다. 나타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화장을 해보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해 보였어요. 그날 민호가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예쁘네요. 하지만 원래도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그가 회사에 간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가는 루틴이 생겼어요. 주말에는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즐거움, 카페에서 책을 읽는 여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설렘,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많이 적응했어요. 거리를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혼자서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했어요. 특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느 저녁 민호에게 고백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을 한국에 모시는 것 어떨까요?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니.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할까요? 어머니가 혼자 여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 신호음 끝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이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의 가족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 이제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락하셨습니다. 준비할게. 한 달 후면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민호의 도움으로 티켓을 준비했고 비자 절차를 진행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어머니가 도착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재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두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모든 말이 입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히잡을 쓴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옆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눈물로 뛰어오셨습니다. 꼭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후회.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히잡 없이 서 있는 모습, 화장한 얼굴, 현대적인 옷차림을 자세히 살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예쁘구나. 행복해 보여서 너무 고맙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엄격하고 차가웠던 아버지가 지금 울고 계신다니요. 민호가 다가오자 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정말 고맙다 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를 맞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날, 내가 도망친 그날 밤, 사실은 내 아버지가 일부러 집을 나간 거였단다.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겉으로는 반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 결혼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집안은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 아버지가 지금 나갈 기회를 줄게라고 하며 일부러 자리를 비운 거야. 그게 우리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단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그분만의 방식이었다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분은 창밖을 바라본 채 묵묵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더 보호해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우리 집에 도착해서 민호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두 가족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작은 카페를 통째로 빌려 가족들만 모신 예쁜 결혼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관을 쓰고 걸어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식이 끝나고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내가 살렸어. 너무 고맙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터키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버지는 앞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 대응하고 더 이상 오래된 관습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 부부가 터키를 방문하면 떳떳하게 맞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넌 옳은 선택을 했어.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시며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용기 있는 내 딸이 자랑스럽다. 부모님이 떠난 후 민호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기적은 한 남자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허름한 숙소 앞에서 저를 도와준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고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감사하게 됩니다. 히잡을 벗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자유는 이제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한 남자가 건넨 안심하세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